여기 두 사람은 서로 세상에서 제일 친한 동료입니다. 국적이 다르지만 리그에서는 한솥밥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는지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의사 전달이 가능하며 경기 중 대화를 나눌 때조차 마치 비밀 연애하듯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특정 언어를 쓰곤 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다소 과했던 이 선수는 그 유명한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인데요. 그리고 상대 측은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파우 가솔이며 놀랍게도 그는 NBA 역사상 지능이 가장 높은 천재이고 의과대학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의대를 다녔던 농구뿐 아니라 공부까지 정점을 찍은 초엘리트입니다. 명석한 두뇌와 센스로 늘 기발한 활약을 펼쳤으며 무엇을 배우든 즉시 통달하는 재주를 지녔고 적응하는데 보통 2-3년이나 걸린다는 복잡하기로 악명이 자자한 특유의 전술마저 그에게는 겨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신체 조건이 우월하고 기술까지 다채로웠던 그야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고성능인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완벽한 선수였고 사람 보는 눈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코비를 첫눈에 매료시킬 만큼 인성과 성실성도 훌륭했으며 전장에서 둘의 호흡은 너무나 찰떡궁합이었기에 적들은 항상 그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허나 이렇게 친한 동료임에도 한순간 돌연 험악한 사이가 되고 말았으니 아무리 적으로 만난 국제대회라지만 코비의 신경전은 도가 매우 지나쳤고 같은 미국팀 선수들조차 어안이 벙벙했으며 심지어 피해 당사자인 가솔은 경기 전날 코비와 친하게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대체 왜 이토록 자신을 적대시하는지 더욱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이 돌발 사태는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될 만큼 농구 팬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이었으며 단순히 승부욕에 미친 건지 아니면 평소 남모를 시기와 질투 또는 불화가 있었는지 등 당시 둘 사이에 대하여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런 1차원적인 이유로 들이박은 건 결코 아니었고 게다가 이 순간 전후로 둘의 운명이 크게 변하는데요. 리그 역사를 뒤흔들 만큼의 거대한 스케일이며 그렇다면 대체 코비는 무슨 목적으로 굳이 비매너 짓을 벌였고 또한 두 사람은 서로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가솔의 커리어를 기반으로 그들 사이의 내막과 앞뒤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우 가솔은 1980년생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이 둘 다 농구선수 출신인 터라 그도 자연스레 농구를 일찍 접하게 됐고 7살 때부터는 프로를 꿈꾸며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에 한창 열광 중이던 와중에 갑자기 11살이 되던 해인 1991년에 장래의 희망을 바꾸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돌연 은퇴를 선언한 NBA 슈퍼스타 매직 존슨 때문이었으며 참고로 그는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킬 만큼 패스 기술이 화려했던 코트 위의 마술사였고 거기다 우승까지 5번이나 이뤄본 가히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면에서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물러난 탓에 결국에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농구를 그만두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가솔은 자신의 우상을 다시는 볼 수 없던 사실에 무척 슬퍼했으며 그러다 불현듯 에이즈 치료법을 찾겠다는 열망에 빠져 진로를 의사 쪽으로 틀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두뇌가 매우 명석한 아이였는데요. 아버지가 간호사고 어머니가 의사여서 그런지 공부머리가 타고났고 농구를 같이 병행했음에도 학창시절 성적이 늘 최상위권이었으며 그러다 기어코 정말 18살 때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바르셀로나 대학의 의대 진학을 성공해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대학뿐 아니라 농구팀까지 이미 국내 최고의 구단인 바르셀로나 소속이었고 당시 가솔은 키가 213cm로 이 또한 부모님 덕이 제법 컸으며 그야말로 만화에서나 볼 법한 우월한 유전자의 엄친아였습니다.
허나 피지컬만은 처음엔 독보적이지 않았고 초등학생 땐 키가 작고 왜소했는데요. 포지션도 인물활적엔 지금과 달리 가드였으며 키가 급성장한 건 13살부터였고 그로 인해 점차 가드에서 포워드로, 포워드에서 센터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3개 포지션을 모두 경험한 덕에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뛰어났고 심지어 각각의 기술들도 전부 섭렵했으며 장신임에도 드리블과 패스, 리바운드와 블락 그리고 득점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만능 캐릭이었습니다. 일찍이 잠재력을 알아봤던 바르셀로나 구단은 가솔을 16살 때 주니어 팀으로 입단시켰는데요. 그는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며 일취월장했고 국내는 물론 외국 리그와의 대회에서까지 매번 크나큰 성과를 냈으며 더 나아가 18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로 나선 세계 무대에서도 여러 번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 1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벌써 바르셀로나 구단의 성인팀으로 승격해 프로 데뷔를 하게 됐고 게다가 앞서 말했듯 당시 그는 의대생이기도 했으며 학직과 스포츠가 모두 최정상급인 참으로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요구되는 공부와 훈련의 양이 너무 방대했고 반면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 둘 다 소화해내기가 몹시 벅찼는데요. 이에 어쩔 수 없이 가솔은 최대한 노력하다가 고심 끝에 양자택일을 했으며 의대를 1학년까지만 다닌 뒤 자퇴서를 냈고 그 즉시 오로지 농구에만 전력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데뷔 2년차 때는 성적이 기대 이하였지만 곧바로 3년차 0001 시즌에 대박을 터뜨렸으며 매경기 눈부신 활약 아래 기어코 스페인 구강컵 대회와 1부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둘 다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이와 함께 파이널 MVP까지 전부 독차지했습니다. 더구나 가솔 덕분에 바르셀로나가 단일 시즌 기준으로 구단 역대 최다 승수와 최고 승률을 갱신하기도 했으며 그만큼 주역으로서의 팀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했고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뿐 아니라 큰 키에 날렵한 운동신경까지 갖췄으며 거기다 볼핸들링과 슈팅 감각 그리고 코트 비전 등 피지컬 외적으로도 팔방미인이었기 때문에 유망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고 한편 스페인 1부 리그가 NBA 다음으로 세계 2등이다 보니 그를 향한 미국 스카우터들의 관심도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리그를 정복한 가솔은 자연히 더 위를 바라보게 됐고 시즌을 마친 후 2001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데요. 58명을 뽑는 이 자리에서 그는 역시나 세 번째로 무척 일찍 뽑혔으며 그리고 지명을 애틀랜타 호크스가 했지만 이내 곧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유망주라 극찬을 받으며 NBA 무대에 입성한 파우 가솔. 하지만 그에게 갖는 기대치는 오직 멤피스 내부에서만 높았을 뿐이고 반면 다른 구단들의 전문가와 대중들은 거의 다 반신반의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럽 쪽 백인 빅맨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연했기 때문이며 농구 IQ와 장거리 슛이 우수하긴 하나 운동 능력과 피지컬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박혀있었고 몸싸움에 자신이 없어 골밑이 아닌 외곽에서만 맴돌려 한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유형이 많았던 데다 이들 모두 NBA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격렬한 환경의 쓴맛을 경험하고 좌절했으며 진짜 소수 인원만 약점을 보완하거나 시스템에 적응하여 살아남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얼마 안 지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솔 역시 체격이 별로 탄탄치 않아 보여서 험난한 경쟁을 이겨낼지 의문이었는데요. 허나 웬걸 뚜껑을 까보니 오히려 터프하고 저돌적이었으며 몸싸움에 소심할 거란 예상과는 정반대로 싸움 딱지질이 다분했고
심지어 수비수를 면전에 대고 덩크를 꽂아버리는 화끈한 모습까지 자주 나타났습니다. 신발 착용 시 216cm나 됐던 그의 키는 골미달에서 무척이나 위협적이었고, 더구나 일이 큰데도 신기하게 드리블 돌파가 능숙했으며, 또한 점프슛이 유능해 득점 범위가 넓다 보니 수비자 입장에선 거리 조절이 어려워 대치할 때마다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처럼 가솔은 유럽 출신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보란듯이 깨뜨렸고, 추가로 개인 지표로까지 자신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82번 시즌 전 경기를 모두 출전한 가운데 그중 79번이 선발이었으며 17.6점에 51.8%를 기록한 평균 득점과 필드골의 수치는 팀원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동시에 이 두 항목은 더 나아가 신인들 전체 랭킹에서까지 1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리바운드와 블락까지 단독 선두였으며, 양팔 가로 길이의 합이 신장보다 13cm나 길어서 수비가 제법 수월했고, 민첩성도 빅맨 기준으로 평균 이상이다 보니 대인 방어마저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다재다능하고 월등한 기량의 가솔은 결국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수로 신인왕에 올랐는데요.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 선수가 이를 차지한 건 NBA 사상 최초였고, 유망주 뽑기에 대성공한 멤피스는 그 후로 가솔에게 리더를 맡겼으며 팬들의 신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에 걸맞게 2년차에도 그는 82경기를 전부 소화해내며 무난히 성장했고, 비록 팀 순위가 하위권인 건 아쉽긴 하나 그것도 잠시 이내 곧 가솔은 다음 시즌에 구단을 서부 6등까지 들쳐 올렸으며, 이에 따라 3년차의 커리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멤피스마저 창단 이래 처음 도달한 무대였고, 기쁨과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으며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0대4 완패였고, 하필 첫 상대가 지질이 운도 없이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비록 정규 시즌 때는 멤피스가 4번의 맞대결에서 3번을 이겼기 때문에 분명 승산이 있어 보였지만, 역시나 우승이 걸린 플레이오프는 전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으며 선수단의 전력과 경험부터 이미 양팀의 차이가 극심했고, 실제로도 결과는 물론 경기 내용까지 샌안토니오의 압승이었습니다. 게다가 멤피스는 다음 시즌마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0대4로 탈락했고, 이때 상대는 MVP를 보유 중인 서부 1등 피닉스 선즈였는데요.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빠른 공격이 특징이며, 반면 멤피스는 올스타조차 없는 데다 의지할 만한 선수가 고작 가솔뿐이던 원맨팀이다 보니 버튼을 재간이 없었고, 이번 역시 무기력하게 지지하 여론은 구단의 운영 방식에 의구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허나 그래도 다행히 가솔에게 올인한 게 마냥 헛되지만은 않았으며, 다음 05-06 시즌에 그가 데뷔 5년 만에 드디어 올스타에 발탁되었고, 평균 득점도 생애 처음 20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멤피스도 서부 5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했으며, 물론 플레이오프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언더독이지만 의외로 이번만큼은 다크호스라 칭하며 기대를 거는 전문가와 팬들이 꽤나 있었고, 그러자 희망이 담긴 응원에 힘을 얻은 멤피스는 1라운드에서 기막히게도 첫 경기부터 거침없이 4번을 연속 또 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으며, 이번 일로 가솔과 구단은 플레이오프 전패라는 불명예가 생겼고, 둘에 대한 현지 팬들의 민심도 거의 나락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곧이어 열린 2006 농구 월드컵에선 가솔이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맹활약을 펼치며 우승과 MVP를 둘 다 석권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기량이 만개한 상태였음에도
정작 멤피스에서는 팀 성적에 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심지어 06-07 시즌의 평균 득점과 블락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지만 이와 반대로 구단의 승률은 리그 전체 꼴찌였습니다. 선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매번 지기만 하다 보니 이제는 주장인 가솔조차 구단에 대한 애정이 크게 식어버렸고 정황상 멤피스도 별 수 없이 리빌딩을 통해 선수단을 다시 꾸려야 했으며 가솔의 몸값을 후하게 쳐줄 팀을 물색하였습니다. S급이라 보기엔 무리지만 A급으로서는 손색이 없었고 슈퍼스타를 보조할 2인자 역할에 적합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우승 대권에 도전하는 강팀들이 유독 눈독을 들였으며 결국엔 이들 중 LA 레이커스와 07-08 시즌 도중 트레이드가 성사되었고 놀랍게도 여기엔 챔피언을 무려 3번 연속 달성해본 리그 최고의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가 리더로 군림 중이었습니다. 3연속 우승과 더불어 한 경기에 홀로 81점을 몰아쳐본 적도 있었던 코트 위의 맹수 코비 브라이언트. 하지만 이리 대단한 그도 최근 2년간 팀의 전력이 약한 터라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넘지 못했는데요. 승부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 연이은 탈락으로 우승에 더욱더 목말라 있었으며 그나마 이번 07-08 시즌은 선수단이 제법 세졌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고 리그 선두를 달리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허나 중반쯤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가 터지고 말았으며 주전 센터가 큰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됐고 이로 인해 패배가 거듭되면서 레이커스는 승률이 점차 하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파워 가솔을 데려온 것인데요. 더구나 주력 자원들을 내주지 않고 얻어낸 참으로 만족스러운 거래였으며 큰 손실 없이 한 구단의 에이스를 들여와 단숨에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심지어 가솔은 구단에 적응하는 시간도 엄청 빨랐고 일대 출신이어서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지 난해하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레이커스 감독의 전략과 전술들을 금세 이해했으며 하물며 본인 고유의 농구 스타일과도 잘 어울렸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커스의 공격은 선수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볼을 돌리며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빅맨은 수시로 스크린 몸빵을 서주며 적시적소의 패스를 찔러줘야 하고 아군과 적군 10명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예측하는 넓은 시야와 빠른 두뇌 회전이 필수로 요구됐으며 보통 선수들에겐 버거운 일이지만 가솔은 어릴 적 모든 포지션을 경험하고 마스터해놓은 덕에 내재된 스킬이 다양했으므로 레이커스 시스템에 아주 적합한 인재였습니다. 그의 스크린은 단순히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하고 팀원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으며 상대와의 충돌로 빈틈이 생길 시에는 골밑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패스를 받은 뒤 근거리 슛으로 마무리 지었고 또는 심리를 역이용해 바깥쪽으로 빠져 미들슛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적팀이 2명 이상을 동원해 촘촘히 수비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솔은 침착하게 비어있는 동료 쪽으로 패스를 찔러 어시스트를 정립했고 평범하게 1대1 대치 중인 상황일 때도 역시 패스 시야는 항상 열려있으며 마치 컨트롤 타워처럼 시시각각 최선의 수를 선택해 감독이 설계한 공격 체계를 최대한 완벽히 구현하였습니다. 게다가 순전히 개인 플레이로 점수를 내야 할 때마저 선택지가 다양했는데요. 주로 상대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포스트업 자세에서 나오는 기술들이었고 훅샷의 경우 블락을 피하기가 용이했으며 때로는 경합 도중 재빨리 몸을 뒤로 제끼며 쏘는 페이더웨이도 꽤나 쏠쏠하게 써먹었습니다. 심지어 양손잡이인 터라 어느 위치에서든 슈팅에 흔들림이 없었고 이 와중에 푸더크까지 양발이 능숙했으며 상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로 공격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슈페이크에 속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구색을 갖춘 팀이라 그런지 그의 필드골은 트레이드 전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레이커스도 마찬가지로 주춤했었던 승률이 가솔 덕분에 서부 1등이 되었고, 추가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MVP로 선정되는 격정사를 맞이했으며 이제는 최종 목표인 우승의 야심을 내비치며 플레이오프에 돌입하였습니다. 하물며 파우 가솔은 여태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승리가 절박했으며, 그래서인지 1라운드 첫 경기부터 거침없이 들이댔고 온갖 스킬들로 덴버 너기츠의 수비진을 사방팔방 초토화시켰습니다. 1차전에 무려 36득점에 어시 8개를 기록했고, 거기다 수비에서도 위용을 떨치며 블락을 3번, 리바운드를 16개나 잡았는데요. 경이롭게도 이 수치들은 4개가 모두 양팀 최다였으며, 또한 슈팅 성공률마저 70%인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력이었고, 덕분에 이날 레이커스는 14점 차 대승을 거두며 초반 기선제압에 확실히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5점 차, 18점 차로 압살했으며 4차전은 덴버의 저항이 거셌지만 이때 역시 6점 차로 이겼고 1라운드를 4대0 완승으로 장식한 뒤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유타 재즈와 붙었는데 의외로 정규 시즌의 승률은 서부에서 6번째인 반면 공격 효율성의 지표가 리그 전체 1등인 매서운 팀이었고, 처음 1, 2차전은 레이커스의 승리였지만 곧바로 유타가 자신의 홈에서 3, 4차전을 모두 이겼으며 그들은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득점하는 팀플레이의 진수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2대2 동점인 와중에 5차전도 경기 내용이 비등비등했고, 나중에는 종료까지 1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조차 서로 1점 차였으며, 그 와중에 하필 레이커스는 다음 경기가 원정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패배 시 사실상 탈락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가솔이 해결해 주는데요. 경기 종료 59초 전과 20초 전에 두 번을 연달아 혼자만의 자력으로 골을 넣었으며, 한편 그 사이 유타는 득점에 실패했고 가솔 덕분에 레이커스는 막바지에 5점을 앞서 전황이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내 기어코 승리를 따냈으며 이후 기세를 몰아 6차전도 깔끔히 제압했고 시리즈를 4대2로 종결시킨 뒤 3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허나 서부의 제왕을 가리는 자리답게 진짜 강력한 적이 올라왔으니 그 팀은 바로 지난 시즌 챔피언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으며, 끈끈한 조직력과 빈틈없는 수비로 명성이 자자했고, 더구나 주장을 맡고 있는 팀 덩컨이란 선수는 우승 경험이 무려 4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정규 시즌 MVP를 2번이나 차지해봤으며 팀워크 못지않게 개인 기량까지 최고 수준이었고, 포지션이 센터인지라 하필 이런 완벽에 가까운 그를 파우 가솔이 맡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던컨은 명실상부하게 1차전부터 위세가 살벌했는데요. 30득점에 리바운드를 18개, 그리고 블락까지 4번을 찍었으며, 놀랍게 이 수치들은 전부 양팀 최다였고 그야말로 공수 겸장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솔은 무던히 애를 먹음에도 경기 내내 평정심을 잃지 않았으며 그 무서운 덩컨을 상대로 19득점에 필드골 56.3%를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같이 무난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반면 샌안토니오는 주력 선수들 몇몇이 매우 부진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경기 양상이 막상막하였으며, 게다가 종료 직전 레이커스는 샌안토니오보다 집중력이 더 높았고 클러치 슛을 성공시킴으로써 간신히 4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충격적이게 30점 차로 레이커스가 압승했으며, 비록 3차전은 원정이란 부담감에 짓눌려 19점 차로 크게 졌지만 그래도 4차전만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금세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고,
이후 홈구장에서 열린 5차전마저 현지 팬들의 열렬한 응원 아래 8점 차로 승리하였습니다. 버거울 거란 염려와는 반대로 시리즈는 4대1로 싱겁게 끝났는데요. 서부를 제패한 레이커스는 그토록 고대한 결승전에 올랐으며, 한편 가솔의 경우 이 자리는 본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스페인 국적으로도 NBA 역대 최초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고, 전임 챔피언을 꺾은 이상 이제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자신감이 넘쳤음에도 막상 승부는 시작부터 2연패를 당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험난했습니다. 상대는 리그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보스턴 셀틱스였으며, 정상급 플레이어 3명을 한데 모아 형성한 슈퍼팀이라 그런지 구단의 전력이 너무나 강력했고, 참고로 핵심 3인방 중 한 명인 케빈 가넷이란 선수는 샌안토니오의 던컨과 동급이었습니다. 과거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시절 리바운드 왕을 4시즌 연속으로 차지한 바 있으며, 또한 그 중에 한 번은 MVP까지 함께 거머쥐었고, 보스턴에 새로 합류한 이번 시즌은 수비왕을 달성하였습니다. 포지션이 파워포워드로 빅맨이기 때문에 가솔과 부딪힐 일이 꽤나 많았는데요. 게다가 그와 똑같이 3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킬이 탑재된 올라운더였으며,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지는 당연 가넷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상위 호환을 마주한 파우 가솔은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갇히기라도 한 듯 공격 때 번번이 수를 읽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레이커스 전략의 중심축인 그가 가로막히니 다른 팀원들도 덩달아 삐걱거렸으며, 종종 원활하게 오픈 찬스를 만들긴 했지만 슛이 골로 이어지는 건 드물었고, 구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팀플레이보단 에이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애석하게도 당시 보스턴의 수비는 효율성 지표가 리그 전체 1등이었으며, 때문에 1대1로 해결보려 했던 코비의 개인 플레이는 그리 잘 통하지 않았고, 1차전의 경우 필드골이 고작 34.6%였습니다. 이날 레이커스는 10점 차로 졌으며 2차전도 나름은 분전했지만 패배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래도 다음 3경기가 연속으로 홈구장에서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역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실제로도 3차전을 36점이나 꽂아넣은 코비의 원맨 캐리로 승리했으며, 4차전 역시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최대 24점을 앞서가 이 쿼터에 벌써 낙승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3쿼터가 시작되자 뜻밖의 보스턴의 득점력이 선수단 전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들은 후반전에만 폭풍같이 57점을 몰아쳤으며, 반면 33점에 불과한 레이커스는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진 건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시리즈 스코어가 1대3이 돼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다행히 5차전만은 접전 끝에 5점 차로 승리했지만, 홈그라운드의 체면을 지켰을 뿐 역전 우승까지 꿈꾸기에는 무리였으며, 이유는 앞으로 남은 경기가 죄다 원정이기 때문이고, 보스턴은 이번 플레이오프 때 자신들의 안방에서 13번 중 12번을 이겼습니다. 하물며 두 팀은 서로 오래전부터 지독한 라이벌이다 보니 원정팀을 향한 홈팬들의 심리 공격도 상상 이상으로 거칠었으며, 보스턴 원정은 어지간한 담력이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아니나 다를까 레이커스의 6차전 경기력은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무려 39점이나 뒤진 참으로 굴욕적인 패배였는데요. 홈팬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만끽하는 보스턴의 모습에 레이커스는 더욱더 참담하게 비춰졌으며, 특히나 가솔은 기복이 심했던 다른 팀원들과 달리 결승 내내 꾸준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아쉬움이 배로 컸고, 워낙 벅찬 승부였다 보니 다음을 기약하긴 했으나 우승에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한 점을 위안을 삼고 과거로부터 도망치듯이 패배를 기억에서 지웠으며 이후 그는 대표팀에 차출돼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단순히 조국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뿐으로만 뚜렷한 목표 없이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차갑게 식은 동트 눈깔 같던 이 맥빠진 정신머리를 코비가 깨부셔 버리는데요. 때는 조별예선 4번째 매치인 스페인 대 미국전이었으며 당시 두 팀은 이미 3승 0패로 본선 진출이 유력한 상태였고 그래서 굳이 악을 써가며 혈투를 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는 승부욕이 화신이기 때문에 그런 적당주의를 절대 용납 못했으며 금메달을 목표로 삼은 이상 눈앞에 적은 뭐든 간에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고 그것이 설사 구단 동료라 할지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코비는 이런 자신의 투지를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각인시키고 싶었으며 보란듯이 파워가스를 세차게 들이박았는데요. 이를 본 양측 선수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친한 동료에게조차 거칠게 대할 정도로 승부의 진심이란 걸 실감하게 됐으며 또한 코비의 각오는 미국 대표팀뿐 아니라 가수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코비에게 들이받친 순간 가솔은 정신이 번쩍 들었고 덕분에 파이널에서의 패배로 풀죽어 있었던 승부욕이 뜨겁게 불타올랐으며 그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겠노라 결심을 굳세게 다졌습니다. 비록 이날은 패배로 끝났지만 그 다음부턴 결승까지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는데요. 예상대로 마지막 상대는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이었으며 체급 차이가 심했음에도 가솔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긴장한 팀원들을 격려하며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37점 차로 대패한 조별예선의 일을 복수하고자 스페인 선수들은 초장부터 전투적으로 나섰고 몸싸움뿐 아니라 볼 경합에까지 온몸을 적극적으로 내던졌으며 기선제압을 위해 신경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0점 차 이상 뒤처진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악착같이 추격해 한 자릿수로 좁혔고 이날 파워가술은 21득점에 필드골이 50%였으며 코트 전방위 쪽으로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스페인은 지고 있는 와중에도 언제나 사기가 높았는데요. 반면 오히려 미국 쪽이 초조한 분위기였고 매 순간 리드 중이긴 하나 점수차가 얼마 안 돼 안심하질 못했으며 불안한 마음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책을 연달아 범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반부가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접전이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미국을 뒤쫓은 스페인은 기어코 4쿼터 때 2점 차까지 따라잡았으며 심지어 남은 시간이 8분대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정말 역전승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열정이 넘쳤던 이 맹렬한 기세를 코비가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는 턱 밑까지 쫓아온 스페인을 즉시 9점 차로 떨어뜨렸는데요. 수비가 철저했음에도 귀신같이 빈틈을 공략했으며 2점 차가 되자마자 공격을 2득점 2어시스트로 3번 연달아 성공시켰습니다. 이에 질세라 스페인은 3점으로 반격했지만 그 즉시 코비가 똑같이 3점을 넣어 다시 9점 차로 만들었으며 나중에 5점 차일 때도 3점을 적중시켜 추격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고 마린에겐 슈퍼 히어로로 비춰질지언정 레이커스에서 한솥밥 먹고 있는 가술의 입장에서는 정말 왼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코비는 무자비하게 쐐기골까지 박아버리는데요. 종료 1분 20초 전에 6점 차였던 조금이나마 스페인에게 승산이 남아있는 이 절실한 순간까지 잔혹하게 짓밟았고 결국 승부는 107대 118 스페인의 11점 차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술은 망연자실했으며 은메달도 나름은 영광이지만 그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올림픽에서라도 우승을 해보고 싶은 자신의 소망이 가장 친한 동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게
너무나 분하고 씁쓸했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이다 보니 머리가 복잡했으며 매달 수혈식이 끝난 이후에도 락커룸을 쉽게 떠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코비가 찾아왔고 그는 가수의 락커 위에 선뜻 금메달을 올려놨으며 이와 함께 단 한마디의 말을 건네고는 유유히 떠났습니다. 보스턴에게 깨지고 미국에게도 졌어. 3번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 그치? 이를 들은 순간 가술은 한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보다 훨씬 더 격한 감정이 솟구쳤고 그건 바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루겠다고 다짐하게 된 우승을 향한 악에 바친 욕망이며 코비의 선전포고와 도발 그리고 금메달은 가술의 내면뿐 아니라 이내 곧 농구 인생까지 송두리째 뒤엎어 놓았습니다.